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오늘은 도로에서 운전 중 귀신 목격 공포라디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파주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불을 끈 뒤 정차하지 않고 달리는 버스를 본 적 있으시죠? 그건 바로 아시다시피 회차하는 차입니다. 시간표를 막차까지 마친 뒤 차고지로 회수되는 차량이에요. 3월 중순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회차를 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차를 멈춘 상태에서 혹시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분실물이 있는지 쓰레기가 있진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내부 등을 모두 껐습니다. 그리고 봄이 아직 오지 않은 추운 날씨에 몸을 한번 떨며 기어를 넣고 출발했습니다. 오래된 시동 소리와 함께 버스가 출발했고 출발하기 전 내부 백미러를 한번 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힐끔 룸미러를 보았을 때 어두운 좌석들 중 뒤에서 세 번째 의자에 어떤 여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하며 실내 등을 다시 켰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불을 끄고 룸미러를 봤을 때 그 여잔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실내 등을 켜고 바라보면 아무도 없었고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얼른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다시 등을 끄고 백미러를 쳐다보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차도 거의 없었고 도로 옆으론 비닐하우스와 논이 가득한 그런 한적한 곳이었지만 그날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커브길이라 가로등이 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나며 혹시나 해서 다시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 그 자세 그대로 그 여잔 앉아 있었습니다. 수미가 빠졌고 착각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차가 덜컹거릴 땐 그 여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일단 가빠지는 숨을 부여잡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른 차고지로 향하고 싶은 맘뿐이었습니다. 그때 삥 마이너스 하는 하차벨이 울리며 저는 너무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급 정차 시 주위에 차가 없었다는 것과 어두운 시골길에 버스는 멈춰섰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차의 핸들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내 옆에 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미안해요. 속삭이는 음성이라 확실하진 않았지만 슬프게 느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대무용을 전공하는 저는 연습 후 피곤에 찌들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연습한 뒤 밤 8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침대에 누우려다가 씻고 자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참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쿵 마이너스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오빠가 온 것 같더라고요. 오빠도 제가 씻고 있는 걸 알았는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너야? 네. 응, 왜? 네. 아빠는? 네. 골프 갔잖아. 엄마는? 네. 오늘 모임이랬잖아. 네. 아, 그렇구나.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오빠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말리면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당연히 부모님이 오신 줄 알고 현관으로 나갔는데 오빠가 춥다면서 이제 막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나가는 소리를 못 들었기에 그 오빠 언제 나갔다 온 거야? 네. 그랬는데 오빤 절 쳐다보더니 무슨 소리야? 학원 갔다 왔는데 네. 하더라고요. 저도 오빠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서 오빠 아까 8시쯤에 집에 왔었잖아 라고 했는데 오빠는 되려 짜증을 냈습니다.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는데 방 불을 켜고 들어가더라고요. 분명 아까 씻고 나왔을 때
오빠 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오빠가 불을 켜고 방에 들어가니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오빠에게 무섭다고 장난치지 말라며 다시 물어봤지만 오빠는 연신 무슨 소리냐며 꿈이라도 꿨냐고 피곤하면 어서 자라고 방문을 닫더라고요. 또 오빠는 그날 부모님 두 분 다 늦게 오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 오빠의 태도는 아무리 봐도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빠가 아니었다면 제가 대화했던 남자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작은 원룸에 살았어요. 더운 여름날 저는 평소처럼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청했고 추위를 잘 타시는 엄마는 얇은 이불을 덮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새벽쯤 잠깐 잠에서 깼는데 눈만 떠지고 몸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거죠. 가위에 한 번도 눌려본 적은 없었지만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에 눈을 뜨면 귀신이 보이니 눈을 감고 손가락만 계속 움직이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은 뒤 손가락에 힘을 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때 방에서 쿵 마이너스 하고 누군가가 뛰어다니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 누워있는 저와 엄마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인가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 작은 원룸이다 보니 자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가구들 때문에 뛰어다닐 공간이 없었어요.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식은땀이 나면서 그 상황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꽉 감고 가위를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위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 힘을 다해 계속 손가락이 움직였고 그때 제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아마도 옆에서 자고 있던 엄마의 팔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제발 도와달라는 의미로 팔목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는 반대쪽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어요. 다행히 가위가 풀렸고 저는 눈을 뜨자마자 제가 잡고 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힘을 주어 꽉 잡았던 것은 손목이 아니라 엄마의 목이었거든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 대학 병원의 보안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보안요원들끼리 아는 유명한 괴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1층부터 10층까지며 10층은 원장실이어서 9층은 옥상입니다. 저희는 야간에도 근무를 서며 야간조는 돌아가며 정해진 시간마다 원장실을 제외한 9층부터 1층까지 순찰을 돌아요. 그중 9층에 관해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괴담이 있습니다. 그 괴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벽 2시에 9층에서 순찰을 하면 꼭 한 번은 하이힐 소리를 듣는다. 9층 바닥은 스펀지 같은 푹신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구두를 신고 근무하는 저희가 걸어도 구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그 시간에 9층 순찰을 할 때면 하이힐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이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괴담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혼자 새벽 2시에 9층 옥상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또각 마이너스 구두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또각 마이너스. 그 순간 아차 싶었어요. 아, 하이힐 소리. 그건 묵직한 남자 구두 소리가 아닌 맑고 청아한 느낌의 여자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뛸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귀신이 저를 못 보길 바라며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척 평소대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힐 소리는 제가 걷는 속도보다 반 박자 느리게 들렸습니다. 마치 나 여기 있으니까 봐봐 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걸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층의 재질상 구두 소리가 날 수 없었거든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공포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제 걸음걸이를 보며 걸을 수 있고 제가 멈추면 똑같이 멈추면서 뒤를 돌아봐도 보이지 않는 그곳, 바로 제 머리 위였습니다. 9층은 옥상이지만 선루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이힐 귀신이 천장에 거꾸로 서서 저와 발을 맞추어 걷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니 앞만 보고 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후 알게 된 이야기지만
새벽 2시는 귀신들의 기운이 가장 센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수학여행과 거기다 해외여행이라 많은 기대와 함께 안 좋은 인식이 강한 중국이라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 도착하고 호텔에 갔을 때 저의 걱정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묵었던 호텔은 호텔이라 하기엔 굉장히 열악한 시설과 악취가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여태까지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냄새가 꽉 차있는 객실이었습니다. 호텔 측에선 원래 그렇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는 않았고 선생님들은 하루만 참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저희의 코가 그 냄새에 적응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예정된 일정을 보낸 뒤 밤이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유학 준비 중인 친구와 함께 몰래 거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복도로 나가니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호텔에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했는데 혹시나 할아버지가 냄새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으세요? 네. 못 들으신 것 같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한 냄새 안 나세요? 네. 예. 버럭 화를 내시는 할아버지는 중국말로 대답하셨고 이윽고 환한 얼굴로 사라졌습니다. 친구가 나중에 말해주기를 할아버지는 그냥 죽여버린다고 소리치시고는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라져버려 어안이 벙벙해진 저와 제 친구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거리를 나가기로 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얌전히 잠을 청했고 다음날 호텔을 나서면서 비닐봉투를 처리하는 호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한 비닐봉투를 보더니 직원 한 명이 소리를 질렀고 놀라서 던진 봉투는 저희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그렇게 그 봉투는 이윽고 열리며 호텔에서 나는 악취와 같은 냄새를 풍기며 봉투에서 할아버지 시체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일 가까이 보았던 제 친구는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봤던 할아버지야. 6번째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 결혼 날짜를 다 잡고 신혼집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후 가구를 놓은 상태였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어두컴컴하고 습한 지하 창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벽으로 밀쳐진 상황에 누군가 제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두 손을 밀치려고 했는데 제 목을 조르는 사람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없던 게 아니라 목이 뒤로 꺾여서 제 시야에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저항 못할 정도로 숨이 가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이루려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나타나시더니 그 사람을 꾸짖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냐.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비록 꿈이었지만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에서 깨어났고 분명히 가위에 눌린 건 아니었지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꿈을 꾸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피곤해서 악몽을 꾼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오셨고 고모님이 계셨는데 고모님이 오래전 목을 매서 자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겪은 기묘한 경험입니다. 작년에 저는 갓 20살이 된 새내기 대학생이었습니다. 평일은 학교, 주말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고 지극히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코피가 나고 살도 조금씩 빠지더니 어느새 학교에 가기 힘들 만큼 몸이 아팠습니다. 매일매일 진통제에 의지하며 지낼 정도로 몸이 약해졌어요. 보통은 감기에 걸리더라도 일주일이면 나았지만 이번엔 왜 이런가 싶었고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아프던 도중 심하게 어지러움을 느껴 부모님과 함께 큰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하고 수액을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독감이라고 하셨고 언젠가는 나을 거라 믿고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학교를 일주일 정도 결석한 탓에 학점이 걱정되어서 몸은 아프지만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유 모를 병과 투병하며 약에 의지한 채 학교에 다니던 중 결국 지하철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깨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옆에서 엄마와 아빠는 울고 계셨습니다. 제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는데 모든 사물들이 겹쳐 보이며 소리도 걷는 것도 심장이 너무 아팠습니다. 뇌척 수액 검사, 머리 MRI, 결핵 검사 등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 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뇌수막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막에 염증이 조금 생겼는데 합병증으로 6번 정도 시신경이 마비되어서 당분간 앞을 잘 못 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시신경이 마비가 되면 회복하기조차 힘들 거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 일어나다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평범하던 내가 한순간에 앞을 볼 수 없게 되다니 절망적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해골 바가지 같은 사람이 서 있었고 눈은 사시가 되어 엄청 못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제가 이분호에 있던 병원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제 병실 옆에서 메르스 확정자가 나왔다고 입원했던 사람이나 접촉했던 사람을 모두 격리시키고 저와 저희 부모님도 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병원은 임시 폐쇄되었고 저와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뇌수막염에 시신경마비에 메르스 격리 대상자까지 된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메르스에도 걸렸던 것 같아요. 숨이 가빠서 숨쉬는 게 힘들고 40도 고열의 한여름인데도 몸이 으슬으슬 떨렸으니까요. 거기다가 눈도 사시가 되어 초점도 안 맞고 눈이 안 보여 혼자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뜨려고 하면 허공을 가르고 있었고 눈이 안 보이니 잘 걷지도 못해서 엄마가 씻겨주고 대소변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살던 중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제가 아픈 걸 숨겼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친한 스님께서 지금 자네 손녀가 위험해. 손녀에게 못된 잡기가 붙었어. 라고 했다면서 제가 걱정되어 전화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픈 건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부산에 계신 스님이 서울에 사는 저를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고 하니까요. 그 스님은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인데 제가 갓난 아기일 때 빼고는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픈 걸 어떻게 아셨는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스님이 써주신 부적을 갖고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 매일 절에 찾아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놀랍게도 빨라도 4달 넘게 거릴 거라던 시신경이 갑자기 회복되고 10kg가량 빠졌던 몸무게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과 안 좋은 일이 계속 저한테 생긴 걸 보면 정말 저한테 잡기가 붙었나 싶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찾아보는 건 즐기지만 귀신은 본 적도 없으며 가위에 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에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어요. 수학여행 첫날 하루 일정을 끝낸 뒤 숙소에서 핸드폰을 만지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가위 눌림에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눈동자를 다리 쪽으로 내려봤더니 빨간색 소복에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제 다리를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는 싶은데 몸은 안 움직이고 그저 그 여자가 제 다리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서서히 일어나더니 제 얼굴 쪽으로 달려들었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기절한 거죠. 정신을 차렸을 땐 다음날 아침이었고 다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순간 다리를 뜯어먹던 여자가 생각나서 다리 쪽을 봤더니 그 여자의 흔적은 없고
제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멍이 들어있나 하고 있는데 다리 옆에 시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벽에 멀쩡히 붙어있던 시계가 떨어지면서 제 다리를 찢고 떨어진 거죠. 결국 저는 그 다음 날부터는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저만 담임 선생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룻밤에 악몽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수학여행이 끝나고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렸고 항상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여자는 항상 물건을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가방, 물병, 책 등 항상 제게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저는 그 귀신이 수학여행 때 숙소에서 저를 따라왔구나 생각하고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부모님은 영적인 존재를 전혀 안 믿으시기 때문에 늦게까지 게임하다 자니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던 저에게 부모님께서 제 말을 믿게 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 정도 되는 날 또 가위에 눌렸었는데 어김없이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여자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 그 순간 천장에 달려있던 전등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뒤 가위에 풀려나 정신을 차려 보았더니 전등이 제 다리에 떨어져 있었고 다리는 굉장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때까지와는 다른 더 큰 통증. 그리고 부모님을 불렀고 저는 현재 왼쪽 다리에 골절로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위에 눌리고 그 여자를 만납니다. 다친 이후로는 물건은 떨어뜨리지 않지만 저를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직도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9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라도의 한 시외터미널 근처에는 일명 모텔촌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모텔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외곽 도시나 버스, 기차 터미널 근처엔 모텔이 많고 인접한 도시도 못지않지만 여긴 정말 도시 전체가 그냥 모텔촌이라고 인식될 만큼 많아요. 어느 날 저는 서울에서 지방 출장으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업무는 평일에 진행되었고 여차저차 일을 마치니 밤 10시가 다 되었고 어차피 넉넉 잡아 1박 2일 일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모텔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냥 딱 보기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보이는 한 모텔 앞으로 갔고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요깃거리와 맥주 몇 캔을 사들고 들어와 남자 혼자 모텔방 TV 채널을 돌려가며 무료하게 앉아있던 찰나 이상하게 네모난 티슈통 겉면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티켓다방 전화번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길도 안 줬을 번호들인데 그날따라 호기심 반 무료함을 달래볼 요량으로 아무 번호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만원에 이 차를 즐기기 위해선 시간당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주인의 말과 함께 아가씨는 취향을 대충 말해주면 골라서 보내준다는 둥에서 그냥 아무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가 지나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분홍색 보자기를 든 짧은 치마,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약간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대충 커피를 한 잔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보통 손님이 진상이 아니면 돈을 더 벌 목적으로 이 차를 권할 줄 알았지만 반응도 별로 없고 다른 곳을 응시하며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고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서 그냥 가세요. 커피가 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굉장히 불편한 얼굴을 하며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괜히 돈만 쓰고 오히려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에 너무 화가 나고 먹은 술 기운 때문에 그 기분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방으로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도 욱하는 성격 때문인지 그 여자분을 바꾸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여자가 봤더니 제가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나중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오빠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방에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2명을 부르던가 아님 방을 따로 잡고 각 방에 하나씩 넣던가 왜 사람은 하나를 불러놓고 남자 둘이 방에 있는 건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멍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놀리는가 했지만 거짓말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덧붙여 같이 있었다는 남자의 인상착의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검은색 스웨터 입고 머리 까진 아저씨. 소파 의자에 앉아서 무슨 변태처럼 눈은 개슴츠레하게 뜨고는 맛이 간 것처럼 날 보는데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서는 저만 쳐다보는데 오빠 같으면 재수없지 않겠어? 이 말을 듣고 난 순간 무의식적으로 모텔 방에 있던 간이 소파 의자와 테이블이 있는 쪽을 쳐다보는데 한기가 돌면서 섬뜩한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전화 끊고 바로 그 방에서 나와 터미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첫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여자가 말한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일명 게임페인이 되었다. 어김없이 그날도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집에선 부모님과 공부하는 동생에게 눈치가 보여서 집 가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PC방에 가는 게 심적으로 편했다. 새벽 3시쯤 게임을 신나게 하고는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다. 새벽 3시라는 시간 때문인지 길에는 사람은커녕 차도 없었다. 조금 무서웠지만 집에 빨리 가서 누워 자고 싶은 생각에 지름길인 골목길로 향했다. 눈앞에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게임 카페에 들어가 이것저것 정보를 검색했다. 무서운 것도 잊은 채로 얼마나 왔는지 확인했다. 집 근처 슈퍼가 보였다. 백수가 된 이후로 자주 다녔던 골목이었다. 5분 정도만 더 가면 집이었기에 안심하며 다시 핸드폰에 시선을 옮겼다. 3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바닥이 평평한 신발을 신은 탓인지 뛸 때마다 창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뛰어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소리가 크고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소리였다.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떤 여자가 일정한 속도로 나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조깅이라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동작만 클 뿐 매우 천천히 뛰어오고 있었다. 마치 오버하며 뛰는 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동작이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이내 날 스쳐 지나갔고 신발 소리도 멀어져만 갔다.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다시 앞을 봤을 때 그 슈퍼였다. 뭔가 싶었다. 분명히 슈퍼를 지나갔는데 다시 슈퍼라니. 아무리 천천히 걸었다 해도 이미 지났어야 했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빠른 걸음으로 앞을 보며 걸었다. 그때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착착착.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내 앞을 지나갔다. 아까 그 여자가 틀림없었다. 역시 여자는 보폭은 작지만 동작은 굉장히 큰 어색한 동작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다. 눈앞엔 또 그 슈퍼였다. 극도의 공포와 혼란을 겪은 나는 미친듯이 앞으로 달려갔다. 빨리 집으로 가야 해. 전방 10m에 뛰어가는 여자가 보였다. 나는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그녀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보폭에 비해 이상하리만큼 빨라졌다. 그 여자와 나의 거리는 좁아지지 않았다. 숨이 찬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인 뒤 숨을 내쉬었고 또 고개를 들었을 땐 슈퍼였다. 극도의 패닉에 빠진 나는 핸드폰을 들었지만 핸드폰이 켜지지 않았고 또 그 여자의 소리가 들렸다. 착착착. 나는 멍하게 그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 여자가 나를 지나갈 때쯤 그 여자를 향해 소리쳤다. 멈춰. 하지만 그녀는 날 쳐다도 보지 않았고 나는 다시 한 번 더 불렀다. 멈추라고. 갑자기 그 여자는 멈췄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개만 돌아갔다. 몸은 앞을 보고 있었지만 목은 180도 돌아갔고 입에서 수많은 피를 쏟으며 괴상한 소리를 내더니 내 쪽으로 뛰어왔다. 이익.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 뛰어갔다. 뛰는 동안 단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고. 잡히면 무조건 죽는다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지만 그 여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큰 길가에 다다랐을 때쯤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여자는 없었다. 핸드폰을 보니 다시 켜져 있었고 시간은 3시 5분이었다. 그 수많은 일들이 단 5분 안에 일어난 거라니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 이후 밤 12시 전에 꼭 귀가했다. 잘 때마다 그 여자의 운동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